어, 19번 파일이고요. 19번 파일이고, 저는 지금 구글 콜앱과 연결을 해서 한번 실행을 했어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고요. 패키지를. 그다음에 C본 패키지도 임포트를 했습니다. 판다스는 PD라고 하는 별명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SNS라고 하는 별명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원래 이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그 시각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함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예제 데이터셋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서는 이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시각화 함수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기 위한 용도로만 임포트를 했습니다. 여기 그 함수 사용한 부분을 보시면은요. C본 패키지에 load dataset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tips라고 하는 문자열은 그 데이터셋의 이름이에요. 팁이란 뜻이에요. 팁. 그러니까 밥을 먹고 우리나라는 뭐 팁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식당 같은 곳에서 서빙을 해주는 그런 분들한테 팁을 주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 팁을 정리한 그런 데이터셋이 예제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져오겠다, 로딩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함수의 리턴 값을 팁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이 팁스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출력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태블러 데이터죠. 그러니까 테이블 모양의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이차원 모양의 정형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팁스를 그냥 바로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한 게 이렇게 나오고요. 모든 행이 다 출력이 되진 않고요. 이 파이썬 노트북에서는 그 행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행들을 생략해서 앞에서 일부분, 뒤에서 일부분만 출력해주는, 좀 잘라서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설정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 설정을 바꿔주시면 출력되는 행의 최대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출력되는 컬럼의 최대 개수 이런 것들을 바꿔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냥 디폴트 값을 사용하시게 되면 행은 이렇게 지금 244개가 있죠. 244개, 컬럼 7개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용은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244개의 레코드 행을 가지고 있고요. 7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럼. 7개의 변수는 어떤 식당에서 그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식사 금액, 영수증 금액이 첫 번째 컬럼에 있고요. 두 번째 컬럼은 팁이에요. 그 식사를 한 테이블에서 팁을 얼마를 주고 갔는지가 두 번째 변수고요. 세 번째 변수는 팁을 준 사람의 성별. 그 다음에 네 번째 컬럼은 팁을 준 사람이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 그 다음에 데이는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에 식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타임은 점심 식사였는지 저녁 식사였는지. 그리고 사이즈는 그 테이블의 크기, 즉 테이블에서 식사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드렸었죠. 이런 문제들을 드렸었고, 네, 하나씩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우와 컬럼의 개수,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우와 컬럼의 개수. 이거는
사실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출력만 하면 여기 244개의 로우다, 7개의 컬럼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속성 이름들 몇 가지를 알려드린 게 있어요. 팁스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점 하시면요. 행의 크기, 열의 크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양.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출력해 보시면 244, 7 이렇게 나오죠. 244, 7. 위에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쉐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요. 행의 개수와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열의 개수를 무엇으로 만든 튜플로 만든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쉐입이라고 해보면 행이 몇 개인지 열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하나씩 출력하겠다. 행이 몇 개인지 컬럼이 몇 개인지 하나씩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팁스 A까지 한 다음에 얘가 튜플이니까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 튜플은 리스트와 똑같죠. 단지 값들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달라지잖아요. 첫 번째 원소 찾을 때 뭘 쓰면 돼요? 인덱스 쓰면 되잖아요. 인덱스 0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팁스 인덱스 1번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값들을 찾을 수도 있겠다. 하나씩 찾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원했던 거는 쉐입이라고 하는 속성, 쉐입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쉐입이라고 하는 속성, 프로퍼티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을 찾아보자죠.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은요. 이렇게 할까요? 저기 목차처럼 만들까요? 이렇게 목차처럼.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이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팁스 점 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 프로퍼티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어, 컬럼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컬럼즈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를 출력해 보시면은요.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라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 객체고 그 인덱스 객체는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타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의 데이터 타입이냐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 아이템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얘기고요.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는 원래는 객체란 뜻인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객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이루어진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다. 컬럼 이름. 그러니까 리스트는 반복을 할 수가 있죠. 반복문 쓸 수 있지 않아요? for in 구문에서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columns라고 하는 프로퍼티는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수 이름을 컬이라고 할까요? in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columns 속성에서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columns 속성에서 변수들을 하나씩 꺼내면 이 변수들은 이런 문자열들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문자열들을 한 줄씩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토탈 빌, 팁, 섹스, 스모커, 데이, 타임, 사이즈 순서는 똑같죠? 순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컬럼
컬럼 이름들은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줄여가지고 DF라고만 쓸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줄여가지고 DF라고만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스 속성은 프로퍼티는 속성은 for, in,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와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니까 인덱싱 가능하죠. 네,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그 다음에 슬라이싱도 가능하겠죠. 앞에서 3개 자르겠다, 뭐 뒤에서 3개 자르겠다, 아니면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뭐 4번까지만 선택하겠다. 뭐 이런 슬라이싱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for in 구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리스트와 비슷한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그 리스트에서 컬럼 이름들의 순서는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요 순서가 그대로 지켜집니다. 요 컬럼의 순서가 그대로 지켜져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첫 5개의 로우를 출력하자였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5개의 로우를 출력하자.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행을 슬라이싱 하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메서드를 직접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마 이 경우에는 뭐 로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고 아이 로케이션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아이 로케이션이 저는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앞에서 5개 출력했다는 거죠. 0번부터 4번까지. 0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출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로케이션을 사용하실 때는 저 인덱스가 바뀌어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하실 때에는 4번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요거는 어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로케이션은 뭘 사용하는 거다? 여기 있는 레이블을 사용하는 거다. 이 레이블이 있는 위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슬라이싱은 4번 위치까지라고 해주셔야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자면 i 로케이션은 마지막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는 거다. 로케이션은 얘가 포함이 되는 거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알려드렸었죠. 헤드, def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함수. 근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니까 메서드라고 부르죠.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는데요. 아규먼트는 몇 개 있냐면 아규먼트는 1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나오는 거는 n이라고 하는 변수에 무슨 타입의 값을 넘겨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예요. 그러니까 n이 파라미터 이름, 변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콜론 뒤에 나오는 내용은 n이라고 하는 변수에 넘겨줘야 되는 값의 타입, 아규먼트 타입. 그러니까 int 타입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수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고 등호 뒤에 나오는 거는 디폴트 아규먼트.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기본값.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규먼트 전달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아규먼트를 주지 않으면 5라고 하는 값이 기본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5개까지만 출력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네, 요거를 원했던 거예요. i 로케이션 사용 방법, 로케이션 사용 방법, 헤드 사용 방법.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비슷한 문제예요. 마지막 5개의 로우를 출력하자. 마지막 5개의 로우를 출력하자. 이것도 iLocatio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locatio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메서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팁스에서 iLocatio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하실 때는 끝에서 5개니까 마이너스 5를 사용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로케이션은 요 방식으로 하기엔 좀 복잡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인덱스 번호를 알아야 돼요. 이 행에 있는 레이블, 이 행에 있는 레이블을 알아야지만 쓸 수 있어요. 로케이션은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출력이 되지? 에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에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상하네요. 네. 여기 239라고 하는 숫자 있죠? 여기를 239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거 여기 마이너스 5를 줬을 때, 그, 에러를 주지 않고 전부 다 출력했죠. 제가 이유를 알겠어요. 음. 일단, 이 마지막 인덱스가 없죠. 마지막 인덱스가 없으니까, 마지막 10까지, 마지막 로우까지, 마지막 행까지를 다 찾아줘라.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인덱스는 없죠. 없죠? 그래서 얘 무시가 되고 처음부터 그냥 쭉 다 찾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239라고 직접 이 레이블을 직접 찾아서 써주셔야, 레이블을 직접 찾아서 써주셔야 끝에 있는 5개를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니면 계산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전체 로우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었죠. 244라고. 244에서 5개를 빼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요. 요거는 그대로 남겨둘게요. 239. 그대로 남겨두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가능하진 않을까라고 싶어요. 팁스에 쉐입이 있고요. 쉐입이 있고, 행의 개수가 인덱스 0번이죠. 여기서 5개를 빼겠다. 그러면 244 빼기 5니까 그게 뭐예요? 239 아니에요? 네,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억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몇 개를 찾겠다, 뒤에서 몇 개를 찾겠다라고 하실 때는 로케이션을 이용하시는 거는 좀 불편하고요.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i 로케이션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다. 더 좋겠다. 아니면 이 둘 다 무시하고, 둘 다 모르셔도 무엇을 하실 수가 있냐면 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테일. 테일은 꼬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끝에서 5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게 쉬워요. 3개만 출력하겠다도 되고요. 5개만 출력하겠다도 되는 거고, 10개만 출력하겠다 이런 것도 다 되니까 테일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출력을 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에서 몇 개를 출력해 본다거나, 이런 게 뭐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데이터셋, 시 있다라고 하고 그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게 없는 경우에 데이터셋의 내용들을 그냥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추측을 할 때
컬럼 이름들과 그 다음에 그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의 타입, 뭐 숫자인지 문자열인지, 그 다음에 숫자인 경우에 정수인지 실수인지, 뭐 이렇게 그 들어가는 값들과 컬럼들을 몇 개를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내용일지를 대략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그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작업들이.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필수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요약 정보를 출력하자. 기술 통계량 출력하자가 아니라 요약 정보를 출력하자라고 했었어요. 요거는 제가 어제 어, 그 수업 시간에 했었던 메서드는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했었던 메서드는 아닌데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info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info. info는 information, 정보란 뜻이겠죠.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리턴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인포 메서드를 호출하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팁스는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 데이터 시리즈냐, 2차원 데이터 프레임이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4개의 엔트리가 있다. 이게 엔트리라고 하고 있죠. 다른 말로 로우랑 똑같은 말이에요. 244개의 행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행은 레인지 인덱스가 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레인지 인덱스는 0번부터 233번까지. 아까 우리 데이터 프레임 출력하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각 행들마다 앞에 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부여가 되어져 있었죠. 이게 레인지, 행에 있는 레이블이 범위, 레인지, 인덱스로 이루어져 있고 숫자들은 0부터 243번까지 연속된 숫자로 되어져 있다. 뭐 이런 게 여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로우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컬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컬럼이 전부 7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쉐입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에 대한 정보도 있고, 컬럼에 대한 정보도 있죠. 그 다음에 컬럼에 번호가 이렇게 쭉 부여가 돼 있죠. 0번부터 6번까지.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컬럼즈라고 하는 프로퍼티 사용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컬럼즈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였어요? 리스트였죠. 리스트에 컬럼 이름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 각각의 컬럼 이름들은 리스트니까 인덱스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거예요. 네. 컬럼 이름들은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리스트에 있는 부여된 번호, 그 부여된 번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컬럼 순서랑 동일합니다. 토탈 빌부터 여기 사이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널 카운트라고 되어 있죠. 널 카운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예요.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전체 행이 244개가 있는데 모든 컬럼은 전부 다 24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널인 값이 하나도 없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컬럼은 없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는 컬럼은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아, 음, 널이 많으면 그 널이 많은 걸 왜 널이 많은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머신러닝 같은 거를 할 때 그 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희는 여러분들은 머신러닝을 할 건 아니지만 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를 할 거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라클 테이블에서도 널이 몇 개나 있느냐, 널이 될 수 있는 컬럼이냐, 널이 될 수 없는 컬럼이냐, 제약 조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컬럼이 컬럼에 널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컬럼, 널 값이 들어갈 수 없는 컬럼, 뭐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 같은 거를 테이블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데이터 타입. D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타입. 토탈 빌 컬럼은 플롯 64라고 되어 있죠. 뒤쪽에 있는 64는 비트. 어제 말씀드렸죠. 64비트. 8비트가 1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864. 8바이트란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실수 숫자 하나를 저장할 때 메모리 몇 바이트를 사용하는 8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실수다 그런 뜻이에요. 어, 이 숫자는 앞에 있는 플롯만 보시면 아 토탈 빌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카테고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카테고리. 카테고리, 우리말로도 카테고리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또 간혹 범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범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볼게요. 성별. 성별은 뭐밖에 없을까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마도 두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를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죠. 남자라고 하는 카테고리, 여자라고 하는 카테고리. 이렇게 어떤 범주로 나눌 수 있는,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컬럼이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런 범주 카테고리 컬럼, 카테고리 타입의 컬럼, 범주형 컬럼인 경우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메일, 피메일 뭐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간혹 정수 타입이지만 카테고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이라고 하는 문자열 대신에 숫자 0, 여성이라고 하는 문자열 대신에 숫자 1 이렇게 부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숫자가 저장되긴 하지만 0과 1 이외의 다른 숫자들은 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컬럼이라면 숫자 타입이지만 카테고리 컬럼으로 카테고리 변수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흡연자, 스모커도 마찬가지죠. 흡연, 비흡연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시간, 아침, 점심, 저녁 그렇죠? 이렇게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몇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나 나중에 시각화할 때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습 문제에도 있었죠. 남성 남성 카테고리에서만 남성들은 팁을 평균적으로 얼마를 주느냐, 여성들은 팁을 평균 얼마를 주느냐, 점심시간에는 팁을 평균적으로 얼마를 주느냐, 저녁 시간에는 팁을 평균적으로 얼마를 주느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데이터가 실수 타입이냐 그다음에 정수 타입이냐 문자열 타입이냐 문자열이면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D 타입스는 그거를 요약해 주고 있어요. 카테고리가 4개가 있고
카테고리 컬럼이 4개가 있고 실수 컬럼이 4개가 있고 정수 컬럼이 1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메모리를 7.4KB, 그러니까 메모리 얼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인풋. 그래서 어제 알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그런 의미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거,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요게 문제였었고요. 자, 그다음 문제가 숫자 타입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네, 기술 통계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함수는 메서드는 요거 하나만 딱 호출하면 끝이에요. 요거 하나만 호출하면 끝이고요. 자, 위쪽에서 보시면은요, 숫자 타입 몇 개 있었죠? 토탈 비율, 팁, 그 다음에 사이즈, 요거 3개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라이브가 묘사해 주는 거는 숫자 타입들만 묘사를 해줘요. 숫자 타입들만 묘사를 해주고요. 어제 주석으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디스크라이브가 주는 거는요. 첫 번째 카운트, 널이 아닌 레코드의 개수, 널이 아닌 엔트리의 개수, 그 다음에 그 컬럼의 평균값, 그 컬럼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우리가 모르는 거는 요 부분이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값들을 요약해서 describe, 설명을 해주는 게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이거를 기술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값들을 기술 통계량, 기술하다, 이거 describe, 통계, statistics, 통계, 그 다음에 량, 값, 뭐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은 뭔지 아시겠죠? 그냥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평균이죠. 음. 그러니까 244개의 영수증이 있어요. 244개의 영수증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평균 얼마다. 그렇죠? 다 더해서 개수 244개로 나눈 게 얼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값들을, 여기서는 244개죠. 많은 값들을 무엇으로 한 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거. 이거를 통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한 개의 숫자로 표현해보자. 통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통계라고 하는 학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생각했었던 게,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하나하나는 보통 요런 정도가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균. 그 다음에, 최대값도 통계량 중에 하나인 거죠. 영수증 244개 중에서 제일 큰 거. 네, 이것도 244개 데이터들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의 숫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다? 244개의 영수증 중에서 최소값은 3이다. 3.07이다. 이것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숫자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통계량을 사람들이 고안하게 되는데, 개발해내게 되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평균만 가지고는 모든 데이터를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더라도 어떤 데이터들은 평균주의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들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은
그 평균이라고 하는 값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계량이에요. 데이터들이 평균 주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숫자. 표현해주는 숫자. 그래서 영수증은 표준 편차가 8.9, 분산을 루트를 한 거죠. 팁은 1.3, 그리고 사이즈는 0.9, 0.95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평균은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건 여기다. 표준 편차는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 25%, 50%, 75%. 얘네들을 사분위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1 사분위, 2 사분위, 3 사분위, 혹은 뭐 중위값 이런 얘기도 합니다. 4분의 1이란 뜻, 25%가 4분의 1 아니에요? 50%는 4분의 2고요. 75%는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4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첫 번째,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두 번째,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세 번째 구간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1, 4분위, 2, 4분위라고 하는 거는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그런 의미고요. 그런 의미고. 2, 4분위 값을 다른 말로는 중위값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글자가 너무 엉망이니까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2, 4분위 값을 2, 4분위 값을 다른 말로는 중위 값이라고도 부르고요. 미디언이라고, 영어로는 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있는 값이다. 가운데 있는 값. 여러분들 국취제 아시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저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위소득 60%뭐 이런 거 계산하더라고요. 그쵸? 네, 뭐 국치제 뭐 1 타입, 2 타입 그러면서 중위소득이란 말 하잖아요. 그 중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50%, 50%.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 2, 3, 4, 5 편의상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편의상 5개. 가운데 있는 값.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정렬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을요.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 정렬을 해서 쭉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값이 있겠죠. 가운데 있는 값. 얘를 중위값이라고 합니다. 얘를 중위값. 소득의 중위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뭐 지금 한 5천만 명 조금 안 되려나? 5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 있다. 그리고 5천만 명의 소득이 있다. 그럼 소득 꼴찌부터 그 다음에 소득 1등까지가 있겠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쭉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을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소득이에요. 그 사람의 소득. 이거를 중위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그 아마 그 국세청에서 소득을 이렇게 하니까 매년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소득 신고를 한 사람들 소득 자료가 있을 거예요. 개인별로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말 1등부터 소득 꼴찌인 사람부터 소득 제일 많은 사람까지를 쭉 정렬을 해서 어, 이쪽에 2,500만 명이 있겠죠? 이쪽에 2,500만 명이 있겠죠? 그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데이터 안에 있는 값이에요. 평균값은 데이터 안에 있는 값이 아닐 수도 있죠. 다 더해서 그냥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근데 중위값은 그 데이터 안에 있는 값이에요. 중위소득 60%란 얘기는 뭐냐면 중위소득이 17.79라면 곱하기 0.6 뭐 그런 의미예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개수가 그럼 아까처럼 데이터가 1, 2, 3, 4, 5 줄지었더니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중위값이 되겠죠. 어,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얘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1, 4분위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와 최소값과 중위값을 다시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2가 있죠. 거기에 있는 값. 거기에 있는 값. 그 다음에 3, 4분위 값은 중위값하고 최대값이 있겠죠. 그 구간을 다시 딱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가 25% 구간, 여기가 50% 구간, 여기가 75% 구간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값을 3, 4분위 값, 75% 구간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홀수계일 때는 요렇게 계산이 되고요. 요렇게 계산이 되고 만약에 짝수계일 때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1, 2, 3, 4, 5, 6.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6개 있어요. 자, 6개 있으면 여기를 중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자, 중위에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중위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요 두 개를 평균을 냅니다. 3 더하기 4 나누기 2. 그러면 7이니까 3.5겠죠. 이 경우에는 중위 값이 실제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짝수인 경우에는 중위값을 찾을 때 요 그 딱 절반에 있는 위치가 여기에 값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있는 값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내요. 그럼 25%는 어떻게 돼요? 25%는 이제 요거 3개만 남았죠. 요거 3개만 남았죠. 요거를 딱 절반으로 나누면 요거는 존재해요. 그죠?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25%도 마찬가지고 75%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르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데이터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중간은 여기가 중간이죠. 그럼 중위값 요거 두 개 평균을 내게 돼요. 그럼 5.5가 되겠죠. 5.5가 중위값. 그 다음 25%는 이 구간을 딱 중간으로 딱 이렇게 나누겠죠. 네, 그럼 여기는 중위값이 3, 25%는 3. 그리고 여기도 중간으로 딱 나누게 되면 여기가 75%. 네, 그러면은 75% 값은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25% 값, 중위값 75% 값, 그리고 최대값.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값들을 보면은요, 예,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약간 그 표준 편차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얼마나 데이터들이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최소값과 최대값 차이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분산되어져 있느냐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한 달 최저소득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한 달에 몇십억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격차를 볼 수가 있는 게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은 소득을 얼마를 버느냐 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위 75%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하위 25%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있는지에 따라서 격차가 큰지 격차가 작은지를 볼 수가 있는 게 사분위 값들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평균주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데이터들이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라면 이 사분위 값들은 실제로 격차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통계량. 통계량 중에서도 기술 통계량, 숫자 타입의 기술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 평균, 분산의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리고 4분위값,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값. 2사분위는 다른 말로 중위값. 중위값. 여러분들 중위소득 생각하시면 되겠다. 중위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컬럼은 사실 사이즈는 그렇게 통계적으로 중요한 컬럼은 아닐 것 같아요. 뭐 한 명 식사 있느냐, 두 명 식사 있느냐, 뭐 이런 거니까. 영수증 금액이 평균적으로 식사할 때 얼마를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팁을 얼마를 줬느냐, 뭐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중요한 컬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요거까지만 하고 저희 순서 가볼게요. 요거까지 거의 비슷한 거니까. 카테고리 타입의 빈도수. 카테고리 타입의 빈도수입니다. 자, 이것도 기술 통계량 중에 하나예요. 복사를 잘못했군요. 복사를. 숫자 타입인 경우에는 계산을 해볼 수 있는 통계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카테고리 타입, 범주들은,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표준 편차 이런 개념 없겠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개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빈도수를 세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은 몇 명이냐, 여성은 몇 명이냐. 카테고리 타입에서는 이거밖에는 통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흡연자는 몇 명이냐, 비흡연자는 몇 명이냐. 그래서 그 기술 통계량 중에서 value cou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value count. value count를 사용하실 때는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팁스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아까 우리 카테고리 변수는 info에서 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일 처음에 성별이 먼저 나왔네요. 성별이 카테고리였었죠. 그죠?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 value count가 있어요. value count. 이게 카테고리 타입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기술 통계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성별은 남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남성은 157명, 여성은 87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카테고리 있죠. 흡연자 있었죠. 흡연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모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컬럼 선택할 때 또 다른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점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퍼티 이름처럼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팁스 점, 그 다음에 섹스 점, 그 다음에 value count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그 대괄호 안에 컬럼 이름을 문자를 주시는 방법과 데이터 프레임 이름 다음에 점을 쓴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모든 컬럼 이름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는 사용 못한다고 그랬어요? 컬럼 이름이 파이썬의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을 때 컬럼 이름이 또는 컬럼 이름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 이름일 때 그럴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을. 하나가 더 있었죠. 팁스에는 데이였나요? 데이. 네, 데이가 있었고 value counts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이 다 있는 건 아니군요. 일주일이 다 있는 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 네, 밖에 없군요. 그죠? 월, 화, 수는 없습니다. 월, 화, 수는 없고 목, 금, 토, 일만 있어요. 이렇게 각 요일에 등장하는 횟수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참고로요. 꼭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지 않은 컬럼에 대해서도 밸류 카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팁스 컬럼에 컬럼 이름 중에 사이즈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사이즈 컬럼은 1, 2, 3, 4 숫자들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밸류 카운트 써볼까요? 이것도 일종의 범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당을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 테이블 크기가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앉을 수는 없겠죠. 그죠? 한 테이블에 한 명이 앉아 있거나 두 명이 앉아 있거나 세 명이 앉아 있거나 네 명이 있거나 다섯 명이 있거나 최대 여섯 명까지 같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나 봐요. 그죠? 이런 경우는 숫자도 범주,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얘는 한번 해본 거예요. 과연 범주가 될까, 되지 않을까? 만약에 뭐 1부터 이 사이즈의 개수가 뭐 244개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가 1부터 500까지 숫자가 랜덤하게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범주로 볼 수가 없죠. 범주로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밸류 카운트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범주가 될까? 안 될까? 인티저 타입도 범주 타입이 될지 카테고리 타입이 될지 안 될지를 밸류 카운트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사이즈라고 하는 정수를 저장하는 컬럼도 범주 타입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저희 한 15분 정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